사재기가 없는 나라, 외신들이 다뤘던 우리와 관련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로 시민의식이나 보건당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꼽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 잘 발달되어 있는 배달 및 택배 시스템을 짚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배달해 먹을 수 있고 모든 물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시스템,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온라인 소매 비중이 세계 2위인 국가. 이러한 비중은 갈수록 늘어 지난 9월 온라인 소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4조 7,200억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문제는 연이은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이 말해주듯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 오늘은 이러한 한국의 온라인 배송 시스템, 특히 택배 시스템에 대해 다룬 기사 2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녁에 신선한 음식을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일찍 문 앞에서 받을 수 있다. 스마트해 보이는 쿨러 박스에는 얼음팩과 함께 신선한 음식이 보관되어 있다. 참 멋진 시스템이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대부분의 택배 회사가 제공한다. 배송뿐만이 아니다. 구입한 물건을 반품할 때에도 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된다.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잠을 적게 자는 모든 열심인 나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일하거나 공부하는 이 나라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엄청난 시간 절약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길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은 한 달에 $수달러에 불과하다. 큰 인기를 얻은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킨 측면이 있다. 그리고 코로나가 유행하는 동안 공공장소를 피함으로써 그 확산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기여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올해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최소 14명이 사망했다. 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가 사망 사건을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는 부검 후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듯하다. 이 소식은 최근 몇 년간 저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처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던 한국 대중들의 신경을 크게 건드렸다. 한국인들은 이 모든 편리함의 긍정적 부분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부분도 인식하고 있다. 식료품과 같은 부패하기 쉬운 품목이 아침에 도착할 것이라고 보장되는 것. 이를 위해 운전 노동자와 포장 노동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야 한다는 현실.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 직업이 그렇게 나쁘다면 왜 택배 노동자들은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교육과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들에겐 약 200에서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이러한 역할보다 더 나은 선택지는 별로 없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이들에겐 더 나은 직업을 찾을 때까지 일을 쉬면서 기다리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다. 물론 한국 경제는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보다 코로나의 충격을 더 잘 흡수하고 있다. 그러나 호황은 당연히 아니다. 고용시장은 여전히 나쁜 편이며 특히 코로나로 인한 소비 감소의 영향이 발생한 3월 이후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는 저임금에 시달린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일하는 회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일한다. 즉 그들에게는 건강보험이나 유급병가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꾸준한 급여를 받는 대신 배달건 수당 급여가 지급된다. 그들의 작업 일정은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는데 택배기사들은 이러한 일정이 교통체증이나 기타 지연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제 시간에 배달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기업은 택배기사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국 최대 택배 회사인 CJ 대한통운은 올 3분기에 지난해보다 265% 증가한 4,22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사망 사건들을 계기로 최근 한국인들은 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택배 기사들에게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메시지도 전하고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음료수를 문 앞에 걸어두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과 함께 한국 사회는 그들의 공경에 대해 특별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 좋은 이야기들은 듣기 좋지만 최근의 죽음들이 어떤 종류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한국의 정치인들은 노동자가 직장에서 사망하면 회사가 책임지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에 의해 조장된 한국의 편의 추구 문화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현재 낮은 비용과 편리함이 양립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기업들의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육체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는 것.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혜택을 높이는 동시에 독립적인 계약자로 묶는 대신 완전한 형태의 고용 상태로 만드는 것. 이는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몇몇 소수의 대기업들의 책임이다. 문 앞에 나타나는 모든 상자들은 어느 한 인간의 두 손에 의해 거기에 놓여졌다는 것. 이를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택배 노조가 지난 10월 공개한 사망한 한진 택배 노동자의 마지막 문자. 주 52시간 근로가 법제화되고 확대되어 가는 이때 그는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 얼마나 공허하게 느꼈을까. 아니 이를 느끼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하루하루의 생존에 버거워 생각조차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음 기사는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48세의 배달원이 흉통을 호소하다 지난달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 김성진 씨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느낀 사람 중 하나다. 2달 전 택배 일을 그만둔 김 씨는 말한다. 뉴스를 들었을 때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근무 환경이 비인간적이어서 저는 가끔 남몰래 울기도 했었습니다. 고인은 CJ 대한통운에서 근무한 2년 동안 하루 평균 400개의 택배를 배달했다. 그의 죽음과 다른 13명의 사망은 대기업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당일 배송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 시대 업무량이 급증한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더 나은 노동 보호에 대한 대중의 거센 요구를 촉발시켰다. 대유행 기간, 로켓 배달이라는 용어를 만든 쿠팡과 같은 많은 앱과 온라인 소매 업체들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디지털의 정통 한계 한국. 스태티스타의 자료에 따르면 이 나라는 20대의 약 97%가 인터넷 쇼핑을 사용하는 국가다. 서울 안양 교회에 사는 김 씨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할 수 있는 날은 아주 좋은 날이었다고 말한다. 양이 많은 날에는 새벽 2시까지도 일해야 합니다. 일의 양은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월수익 200만원가량을 벌었던 초보 택배 기사인 김 씨. 지난 2월 아기가 태어난 38살의 그는 이 박한 일을 그만두는 자체가 힘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압력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김 씨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 말하며 아내 앞에서 무너졌다. 과거에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일했던 그는 일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중개업체의 중개료와 수수료를 떼고 상자당 약 0.7달러 정도를 번다고 말한다. 개인적으로 저는 로켓 배달이라는 말이 소름 끼치게 싫습니다. 물론 그들은 신속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길 원하겠지만 저는 비인간성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소비자와 한국 경제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편익과 목숨의 무게가 어디 같을 수 있을까? 한국인들처럼 속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다만 그 빨리빨리도 용인될 수 있는 한계 수준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전자상거래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스태티스타 데이터에 따르면 온라인 소매 규모는 2017년 419억 달러에서 2024년 9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고객 데이터 기업인 더넘비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소매 시장 중 54%가 온라인이다. 이는 61%를 차지하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 물류 부문 애널리스트인 김동민 씨. 그는 2010년에 설립된 쿠팡에 대해 한국인의 구매 행동을 혁명시키는 데 기여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목표는 간단했다.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 몇 시간 또는 며칠 내에 신선식품에서 의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을 가정의 현관까지 배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배송 부문은 네트워크가 조직적이지 않고 계약직 근로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택배 배송은 경로를 외우는 데 시간이 걸리고 직장에서 충분한 연습을 요하는 기술입니다. 경력이 부족한 시간제 근로자로 많은 영역을 덮으려는 우리나라 회사들은 과도해진 업무를 처리할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강행했었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과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들은 회사의 움직임이 업계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의 김세규 대변인은 말한다. 회사들이 시작한 변화는 배달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의 핵심을 바꾸지 않는 조치들입니다. 과도한 근로시간, 낮은 수수료 지급, 분류 작업과 같은 추가 노동을 불공정하게 포함시키는 것들. 이와 같은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과로로 인한 사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겁니다. 아내 앞에서 무너졌다는 38살의 김씨 이야기. 개인적으로 오늘 기사에서 가장 아프게 다가온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푸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견딜 수 없어 무너지는 것. 이런 모습을 내 아이를 키우는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법률은 시대 변화를 너무 느리게 쫓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은 노동자임에도 법률적으로는 노동자임을 부정당하는 사람들.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갖는 직영기사의 비율은 정말 미미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코로나에 가려있지만 지금은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갈수록 이런 식의 일자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때 노동자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